네,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엇갈린 시각들 저희가 집중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깊이 생각했어요. 상호 간에 적절하게 피해 없이.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총장님에 이어서 우리 심의마저 아마 무너뜨릴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독식하고도 성이 안 차는 저들, 국민 무서운 줄 모릅니다. 냉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남부지검의 수사 진행 상황이 이동재 기자가 편지에서 언급한 그대로 진행됐다는 부분을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뭐 녹취록만으로 공모의 증거로 보지 않고 그 이동재 기자가 5번에 걸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쓴 어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됐다. 이것은 이동재 기자의 어떤 단독 도명이 아니라 그 뒤에 분명히 한동훈 검사장이 연결돼 있다고 보는 그런 부분. 네, 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린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 변호사, 이게 사실 수사심의위원회 잘 생소한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네, 2018년에 처음 생겨가지고 예. 첫 번째 했던 사건이 기아차 노조 간부의 그 불법 파업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공고했던 사건이었고요. 예. 두 번째 사건이 그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권유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도 불발이 됐었고 네. 기소했던 사건은 금년 1월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일단 절차는 이렇습니다.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 그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소집 신청을 그 수사가 진행 중인 청에 할 수 있고요.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무작위 추첨된 검찰 심의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회가 먼저 지검 단위에서 열립니다. 거기에서 부의하기로 결정이 되면 예. 현안 심의라는 것이 소집이 되는데,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자체는 150명에서 250명 정도의 사회각계 전문가로 구성이 되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지금 열린 거는 그 현안 심의가 또 별도로 열립니다. 예.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다시 구성해가지고 현안 심의를 구성을 하는데, 거기서 의견서를 받아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30분씩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줍니다. 그걸 듣고 수사를 계속할지, 공소제기를 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또는 뭐 불기소 처분이나 공소제기가 이미 된 사건에 대해서도 네. 수사가 적정했는지 적법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 만들어진 제도라면 현 정부 들어서 혹시 검찰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가요? 그렇죠. 2018년 문무일 총장 시절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네. 이것을 도입을 권유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심의 운영 지침이라는 예규를 만들어서 운영을 네.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그 2018년에 현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견을 물었더니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 교수님? 일단 김 예,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일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예. 제가 볼 때 그 위원 중에서 10명 정도가 됐으니까 15명 중에서 10명이니까 뭐 3분의 2 정도가 네. 그래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일단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동훈 검사의 소위 말하는 유착 의혹에 예. 대해서는 심의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측면들이 3분의 1로 가장 높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권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서울지검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그 검찰의 그 기소권을 너무 과도한 기소권을 갖다가 좀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수사심의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대체적으로 이 부분을 존중을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결정을 했는데 권고 사항이라고 해서 듣지 않게 된다면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대부분 자가당착이 될 다 들어왔던 건데 네. 이 상황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결정할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내용 말고도 다른 증거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 증거를 근거로 해서 심의의 결정과 다르게 예를 들면 구속을 청구할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만약에 이렇게 다시 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왔을 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관행 자체가 상당히 논란에 올라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소위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사법 권력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서울중앙지검이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차를 보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이해 당사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자기는 왜 이게 수사가 불필요한지 아니면 이게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나와서 한 얘기들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이번 사건을 보면 저는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쩌다가 이제 검찰을 둘러싼 이 논쟁이 우리나라 검찰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막 완전히 분질러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저 자막에 나옵니다만은 지금 저 광풍의 사법 시스템 중 한 곳은 뭐 정의의 편이 있었다는 뭐 기록을 남겨달라. 그리고 지금 광풍의 어떤 시대에 자기는 감옥에 가더라도 이겨내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저기 나오죠. 이겨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참 저런 이야기가 지금 현직 검사장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갑자기 현직 검사장이 자기는 억울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이겨내겠다. 이게 무슨 뭐 완전히 대체로 검찰이 수사를 할 때 피의자가 저런 얘기를 그렇죠. 하게 아주 되는 건데 억울한 지금은 피해자들이 하는 건데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금 호소하고 현직 있는 거죠. 검사장이 그것도 가장 이제 힘 있는 현직 검사장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여러 가지 지금 모든 걸 지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수사심의위라는 것도 이 정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 정부에서 일종의 뭐 좀 여론 어떤 뭐를 듣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자기가 만든 어떤 제도에 스스로 덫에 걸린 것처럼 돼 버렸잖아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고 한 건데 그걸 지금 이제 안 듣겠다고 한다, 그걸 없애겠다고 그러고 주장을 하고 여권 의원들은 이렇게 그거를 스스로 이제 자가당착에 빠진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이 상황 자체가 대단히 이제 여권 입장에서 스텝이 많이 꼬였죠. 꼬여서 저는 이제 이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뭐 일단 수사심의위가 그렇게 공고를 했으니까 불기소 공고를 했으니까 무리한 수사를 더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라. 이게 중론이었는데 반대로 다른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는 권원 유착이다라는 관점에서 나는 강요미수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상대편이 가짜 로비 명단을 미끼로 취재를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사심의위 아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누구에게도 피해를 안 주는 좀 차원에서 조정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정했다. 상호간 적절하게 피해 없이 생각을 없게끔 하려고 생각을 해봤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타협적인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쉽게 이해를 한다면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재판 전에 미리 좀 이렇게 배심원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이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수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권고 의견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사위원회에서 어쩌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최근에 좀 무슨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가 취임 1년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수사하지 말라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장 소장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금 힘이 되는 권고사항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수사자문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하고 기소해라 이런 결론이 나왔으면은
추미애 장관이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네. 결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것이 아니냐. 네네.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한숨을 돌린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나 이제 8월 초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검찰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 지금 우리가 전망을 해보기에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측근들을 다 내보내고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팀을 좀 해체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형사부, 공판부 여기서 묵묵하게 일하던 분들을 좀 우대하는 그러한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런 비판 나올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주된 업무가 윤석열 총장 밀어내고 쫓아내는 것이냐. 그리고 그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총장의 수족을 자르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하나의 주요한 역할이냐. 네.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원칙이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내 사람을 챙기는 그런 식으로 행해진다면 국민적인 상당히 반감을 많이 살 근데 이제 것이다라는 뭐 생각이 들어요. 인사를 앞두고 있는 거지 인사가 아직 이루어진 건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네, 우리가 다음 지금 주랑 예단해서 뭐 그 인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완전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일단 서울중앙지검이 조금 곤란한 상황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은 열심히 수사해서 이 한동훈 검사장을 뭐 기소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 말라니까 중앙지검은 그럼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계속 구속 기소를 강행하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 뒤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전 기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부분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2명 정도가 한 거니까요. 네. 구조제기도 9명이 했고. 근데 좀 그런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갖다가 동의한 거, 인용한 거에서 의하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여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항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밀어붙인다면 아마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증거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구속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만약에 녹취록 공개된 녹취록 전문보다 더 과다한 증거가 만약에 아니라면 제가 녹취록 전문을 다 읽어보니까 네. 소위 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의 대화에 부적절한 대화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볼 때. 하지만 이게 소위 공모라고 유착이라고 얘기할 만큼 과도한 판단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의 수사심의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한동훈 그 검사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두 개를 달리 판단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넘어설 만한 증거가 없을 때 네. 서울중앙지검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네. 만약에 더 나아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증거가 안 나오고 사법부에서 만약에 무죄가 판결이 됐을 때 네. 이번 수사 같은 경우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고 정치적 수사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강할 수 있는 예, 거죠. 예. 그랬을 때는 제가 법무부 장관의 그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주식권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진짜 그야말로 스모킹건 같은 어떤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네.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자, 한 말씀만 좀 예. 더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공모라 하면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해야죠. 예. 자,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당신은 이거 하고 내가 또 이렇게 해오면 이렇게 좀 해. 라는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역할 분담이 없었습니다. 네. 또한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몇 번 만나야죠. 나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네. 몇 번씩 만나서 서로 공모의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녹취록에 보면은요, 그냥 그거 해볼 만해. 네. 그러다 한두 건 걸리면 되지.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부분만 가지고 과연 한동훈 검사장이랑 이동재 기자가 공모를 했느냐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의심을 했어요. 그랬을 때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녹취록 외에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합니다라고 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를 하지 말아라라고 한 것을 보면 별다른 증거 없이 이 네. 부분만 갖고 결국에는 수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윤우 변호사님. 예. 판사 한 10년 했잖아요. 자, 이런 사안을 정말 지금 더 솔직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사로 근무했을 때 이런 사건이 왔었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 이게 자기 이입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경력상. 그러면 김윤우 변호사 같은 경우엔
법조인으로서 판사 10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이거 수사 계속해야 된다고 검찰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식의 이제 판단은 판사로서 할 경험은 네. 많지 않았는데 일단 2월 13일 녹취록에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방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수사심의 녹취록 보면 뭐 그때 말씀하신 거에서 이게 이제 요 유시민 건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라는 게 이제 암시가 되긴 하는데 그때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 분담이나 이런 내용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예. 그 3월 10일 이 백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그러니까 그 이전 기자가 백 기자하고 통화 녹음 파일 한 거, 그 다음에 그 이 전 기자의 진술 이런 걸 통해서 이전 기자가 제보자와 만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반박 아이디어라는 거를 이미 MBC 취재가 시작되니까 예. 이전 기자가 반박 아이디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윗사람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윗사람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보자 X에게 녹음 파일 한번 들려주거든요. 그 검찰 관계자와 통화한 네. 거라면서 그 녹음 파일하고 유사하게 같은 내용으로 그 후배 백 기자와 다시 녹음을 해서 그 제보자에게 다시 들려주고 그 과정을 다시 녹음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해서 이건 실행이 안 됐던 건데 검찰 관계자하고 관계자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준 적이 있다는 예. 사실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녹음된 내용은 녹취록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백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이 녹음이 돼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2월 13일 녹취록보다 네. 한 발 앞서간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건 대역이었다라고 이미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나 검찰 쪽 관계자가 아니라 이건 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윤우 우리 변호사님 판사셨잖아요. 판사셨으면 법과 양심 이거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 추정이 된다. 이걸 가지고 예전에 판결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명백한 증거와 법률에 위반됐느냐.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지 추정과 이런 식의 거짓된 어떤 보도 내용 가지고 판결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의 저도- 진상 보고서가 그러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대역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역인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3월 10일 백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등 예. 일부 증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고 그 3월 10일 날 그것도 백 기자와 추정이잖아요. 추정. 그렇죠. 추정이죠. 추정이 입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고. 그럼 증거가 수사를 해봐야 지금. 입증이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 지금까지 했잖아요. 중앙지검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일회 대해서 피의자 신문 하다가 밝혀야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그 이렇게 두 분 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처럼 우리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이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장소영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김윤우 변호사처럼 그러니까 좀 더 한번 들여다보자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김윤우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네네. 그때 내가 판사였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을까? 그런 부분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2월 13일 녹취록이 최종적 증거고 네. 3월 10일이나 3월 13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그 3월 22일, 3월 달에 있었던 일들이 예. 전혀 없이 2월 달 녹취록만 있다면은 뭐 이거는 뭐 더 할 게 없는 거지만 3월 달에 있었던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마냥 무시하기에는 예. 그러면 얘기 종합해보면 이런 거네요.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앙지검이 다른 더 증거를 갖고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정 시점 외에 다른 것들이 예. 뭐 입증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중앙지검은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근데 여기 갑자기 또 유시민 이사장 당사자죠. 이분도 네, 어쩌면 그렇죠.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무슨 사건의 당사자가 됐었는데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건 아웃소싱 사건이다.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서 나를 수사하라고 아웃소싱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네. 관련한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천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윤석열 총장하고 조국 사태 과정에서 엄청나게 그렇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죠. 예. 이런 거 가지고 좀 시비를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죠.
2월 5일 언론에 뭐가 크게 보도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팀에 검사를 보강했다. 그리고 2월 6일부터 뭐 이 보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죠. 이동재 기자가 자기네 사회부 쪽 단톡방에 법조팀 사회부 단톡방에 이제 신라젠 관련해서 저를 잡으러 가는 취재를 한다는 걸 올린 게 2월 6일이에요. 2월 13일에 부산에 내려가서 있었던 그 만남이라는 게 최초의 만남도 아니고 아니죠. 여기서 신라젠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 전에 이미 전사가 있었다. 그럼요. 이철 씨를 더 어떻게 법적으로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수단을 갖고 있었고요. 그것을 이동재에게 알려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되게 2월 5일 무렵에 아웃소싱한 거다.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저보고는 오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얘기도 좀 있고 이번 녹취록 보고 나서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왜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라 하지도 않고 하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열리는데. 그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기대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도 한번 불러줘야 주면 저도 좀 기대하겠는데 저는 안 불러주니까. 네, 그러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나를 잡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해서 일단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에 그 언론 제기를 바탕으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실제로 또 검찰이 그렇게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국면에 네. 갑자기 좀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수하게 튀어나오시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 자체가 어쨌든 간에 유시민 이사장하고 연관돼 있는 연결돼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야기한 대로 마치 자기를 잡기 위해서 유시민 이사장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움직였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근데 지금 파악되고 있는 바로는 사실 유시민 이사장 주장하고는 거꾸로 지금 되고 있죠. 네네. 그런 공모관계나 이런 거는 지금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검언 유착을 이제 주장한 대표적인 분이 유시민 이사장인데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궁지에 이제 몰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지금 나와서 또 적극적으로 이게 뭐 일종의 군부를 다시 이제 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검언 유착 의혹이 보면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지 않습니까? 지휘권을 발동했죠. 유시민 이사장이 움직였죠. 또 KBS나 이런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관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받는 언론들이 보도를 하죠. 뭔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큰 권력적인 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구나. 이걸 자꾸 이렇게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를 진행하도록 뭔가 이렇게 압박하는 이런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힘의 한가운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거를 지금 더 군부를 떼고 있는 그런 행국이어서 대단히 순수하지 않게 그렇게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 얘기가 왜 드렸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KBS 언론 보도나 MBC 언론 보도 관련해서 이제 이 유시민 수사를 통해서 4월 총선에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보도를 했던 것도 알고 보니 그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라고 해서 KBS는 사과 방송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는 언론을 이용해서 검찰을 움직이려고 한다. 이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이 사태가 상당히 엄혹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 얘기가 뭐냐면 저를 잡으려는 시도다라고 얘기한 거죠. 언론에다가요. 제가 녹취록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랑 이 전 기자랑 공모가 의심된다는 거잖아요. 그 공모가 의심된다는 녹취록에 의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뭐랬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네.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예. 관심 없어.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저를 잡으려고 시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원래는 이제 예를 들면 서로 공모했다는 의심을 가지고 언론이 취재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예. 맨 처음에는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착 의혹이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나왔냐 이제 KBS도 아까 말씀드린 오보가 나왔어요. 네. 오보가 나왔는데 KBS 내부에서 문제가 나누고 이 제3자가 개입한 거 아니야라고 그렇죠. 얘기가 나왔어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MBC가 또 보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서울지검에서 수사팀과 연계된 의혹이 발생한. 왜냐하면 보도 내용이 뭐냐면 검찰 수사팀이 파악한 검찰 조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기소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피의 사실이 공표했다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다면 예. 소위 말하는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어떤 의심 또는 권원 유착이라고 하는 의심들에 대해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히지 않게 된다면 이런 관행들은 계속 벌어지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큰 문제로 더 확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언론에 나와서 본인의 해명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것보다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철 VIK 대표랑요. 유시민 이사장은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어요. 이철 VIK 대표가 노사모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참여당 거기 네. 의정부 지구당 위원장이었어요. 네. 유시민 이사장과 상당히 친분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라젠과 VIK 가서 강연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홍보 동영상 찍었습니다. 신라젠 5천억 그리고 이철 VIK 대표 1조 원대 사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대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네. 이용당했다라고 하더라도 사과를 해야죠. 반성을 하고 저런 식으로 나와서 변명하는 모습 옳지 못합니다. 네. 자,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두고 중앙지검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마무리 지을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